구의 증명. 저자 최진영. 천년 후에도 사람이 존재할까?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가 천년 후였으면 좋겠다. 나는 아주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인간이란 생명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인류 최후의 1인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이게 내 유일한 소원이다. 궁금하다. 천년 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에 충격을 받을지, 혐오를 느낄지,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할지, 모멸감에 빠질지, 어떤 일을 비난하고 조롱할지, 또 어떤 자를 미친 자라고 부를지, 어떤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무엇을 갈망할지, 천년 후의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그때에도 돈이 존재를 결정할까? 대체 뭘 먹고 살까? 지금의 인간적이라는 말과 천년 후의 인간적이라는 말은 얼마나 다를까? 천년 후 사람들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리라 믿고 싶다. 아니, 천년 후에는 글을 쓰고 읽는 인류 따위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 글을 쓰고 읽는 인간으로서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나는 그만큼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성서는 언제 쓰였지? 적어도 2000년은 넘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써진 글을 읽으며 감동하고 위로받고 황홀해하고 미친다. 그리고 믿는다. 섹스 없이 아이를 낳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건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거나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사건인데 터무니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믿음은 아주 유용하다.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일이에야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일단 믿으라 그러면 말이 된다. 내겐 부활과 동정녀의 잉태가 필요하다. 윤리나 과학이 끼어들 여지없는 기적이 필요하다. 천년 후가 필요하다. 종말 혹은 영생이 필요하다. 미친 자아가 필요하다. 인간이 아닌 상태라도 좋으니 당신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에 가서 자백할 수도 있다. 성직자를 찾아가 고백할 수도 있다. 나는 사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까? 그러면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처리해 주겠지? 나는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 글을 끝내고 그리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군은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군은 꼭 술에 취해서 곤히 잠든 사람과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군을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 옷 냄새가 났다.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 되지. 깊은 밤 잠 못 드는 몸처럼 이리저리 뒤척이던 걱정과 바람, 쇄골까지 내려온 구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니 푸석한 머리칼 한 움큼이 빠졌다. 손에 쥔 그것을 가만히 보았다. 버릴 수가 없어서 돌돌 말아 입에 넣고 꿀꺽 삼켰다. 밤은 천천히 가고 비는 오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고 구는 숨을 쉬지 않았다. 죽은 구를 안고 있었지만 그와 죽음이란 개념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극을 띤 자석처럼 강렬하게 어긋났다. 모든 것,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 같았다. 서서히 굳어가는 구를 집까지 옮기고 그로부터 수십일이 지난 후에도 그랬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오리라는 건 알았지만 분명 너를 기다렸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오길 바라는지 혹은 죽은 후에 오길 바라는지 혼란스러웠다. 살아있을 때도 원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종종 너에게 선택을 미뤘고 때문에 핀잔을 들었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나는 내 마음을 읽지 못해서 갈팡질팡했다. 죽은 모습을 너에게 보이기 미안했다. 죄스러웠다. 너에게 그런 짐을 떠맡기고 싶지가 않았다.
그것은 내 부재만큼이나 네 남은 생에 지우기 힘든 얼룩과 상처를 남길 테니까. 죽기 전에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은 없었다. 없는 줄 알았다. 말해야 할 것은 너와 함께 했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다 하였을 테고, 그럼에도 말하지 못한 게 있다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은 말이 되어 나와버리는 순간 본질에서 멀어진다고. 말이 진심에서 가장 먼 것이라고. 너는 나의 그런 마음까지 알고 있으리라 믿었는데 내 믿음은 옳았을까? 나는 너에게 해야 할 말을 다 했던가? 아니지. 무엇이 아닌가 하면 말이고 진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내가 그것을 바랬다는 걸 죽는 순간에야 알았다. 너를 보고 싶었다. 낡고 깨진 공중전화 부스가 아니라 닳고 더러운 보도블록 틈새에 핀 잡초가 아니라 부엽고 붉은 밤하늘이나 머나먼 곳의 십자가가 아니라서 너를 바라보다가 죽고 싶었다. 너는 알까?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모를까? 네가 모른다면 나는 너무 서럽다. 죽음보다 서럽다. 너를 보지 못하고 너를 생각하다 나는 죽었다. 너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다. 내가 본 마지막 세상은 너였어야 했다. 길이 시작되는 곳에 고여있는 가로등 불빛을 봤다. 눈을 감기 전까지 그것을 보았다. 저거 되게 따뜻해 보이네. 그런 생각을 했다. 다미는 저기로 오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 저거 꼭 다미네. 상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구가 사라졌을 때, 쫓길 때, 협박에 시달릴 때, 시든 국화처럼 지쳐 잠든 구를 맹하니 바라보던 어느 고요한 밤에도 나는 상상했었다. 구가 먼저 죽으면 어쩌나. 구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지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가 따라 죽으면 우리의 시체는 어찌 되는가? 누가 우리를 거두어 줄 것인가? 공무원이 우리를 가져다 태우겠지. 가져갈 때도 접수할 때도 태울 때도 구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구가 나에게 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몸에 새겨진 기억과 추억 같은 것 상상하지 않겠지. 죽은 동물을 옮기고 태우듯 그러겠지. 우리 몸은 그렇게 사라지겠지. 내 몸이 그리 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구를 그리 둘 수 없다. 그렇다면 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보다 더 자세히 생각하는 건 어쩐지 재수없게 느껴져서 더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았다. 근데 구가 먼저 물었다. 번개 맞아 죽은 고목 같은 집으로 숨어들던 날, 그날 밤이었다. 오로누운 구가 나를 안고 물었다. 배고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 나는 고개를 또 끄덕였다. 이모 화장할 때 많이 울었어? 나는 가만히 있었다. 이모한테 한번 가볼까? 이모가 죽을 때 구는 내 옆에 없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구가 미웠다. 구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이모가 죽던 날을 떠올리기도 싫었다. 그러니 그때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래? 구가 물었다. 그 질문이 불행하고 잔인해서 울고 싶었다. 화장해도 매장해도 돈이 드니까 그 돈은 내가 꼭 만들어둘게. 근데 내가 죽으면 꼭 아무도 모르게 묻거나 태워야 해. 안 그러면 놈들이 내 시체를 팔아먹을 테니까. 나는 몸을 일으켜 구의 몸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고운 눈매, 산처럼 솟은 코, 귀여운 귀, 각질인 피부, 그래서 핥고 싶은 살, 애처로운 흉곽, 아이볼 같은 엉덩이, 그의 다리는 꼭 어린 자작나무 같았다. 그 몸을 만지고 싶어서 조물조물 만졌다. 아름다운 이것을 어찌 불에 태우고 땅에 묻을 수 있나. 내 손으로 그럴 수 있나. 나는 내 생각을 말했다. 너를 태우기도 묻기도 싫으니까 절대 나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
그래, 나도 그래. 구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올 거야. 그런 날이 오면 너 모르는 데로 가서 나 혼자 죽을까? 그런 게 나을까? 그건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나는 대꾸했다. 그리고 부탁했다. 우리 앞으로 해야 할 것들, 함께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시시콜콜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는 우리 좀 더 건강해진 다음에 농담처럼 나누자고. 말을 끝내고 다시 자리에 눕는데 부가 말했다. 만약 네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부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겠다는 다짐은 취소다. 그건 구가 죽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었던 나약하고 병신 같은 생각이다. 구의 몸을 잘 감추겠다니 대체 어디에 감추겠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구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들켜버린 주제. 나도 따라 죽겠다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 같은 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죽음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너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이모와 살기 전까지 나는 할아버지와 살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절에 살던 이모가 내려왔다. 나는 그때 이모를 처음 봤다. 이모도 나를 처음 봤다. 아니다, 이런 문장이 진실에 더 가깝다. 우리는 그때까지 서로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다. 할아버지가 죽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모는 자기가 이모인 줄, 조카는 자기가 조카인 줄 몰랐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모는 몰랐다. 내가 어떻게 생겨나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었는지. 근데 그거는 나도 몰랐다. 할아버지는 모두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돌아가셨다. 언젠가는 말해줄 작정이었겠지만 당신도 당신이 그리 느닷없이 죽어버릴 줄은 몰랐겠지. 애고 어른이고 우린 도통 아는 게 없었다. 이런저런 생활의 지혜 같은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도 자기 삶을 관통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은 모른 채로, 때로는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우리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이다. 그런 비밀은 모르는 게 나은 때도 많다. 알아봤자 생각은 복잡해지고 골치만 아프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삶을 아예 부정하고 싶어지기도 하니까. 이모는 나를 키우려고 비구니를 그만뒀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이나 컨테이너 건물에 들어가 이러저러한 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이모는 거기서 뭘 만들어? 라고 물으면 이모는 소리를 만들어 라고 대답했다. 스피커를 만든다는 뜻이었다. 이번엔 뭘 만들어? 향기를 만들어. 그렇다, 방향제다. 그럼 이젠 뭘 만들어? 예쁨을 만들어. 뭐겠나? 바로 손거울이다. 나는 이 비유를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어둠을 만들지. 전구다. 나는 이 역시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해 자꾸 물었다. 나도 이모처럼 이해하고 싶었으니까. 끈기 있게 대답을 해주던 이모는 결국 화를 냈고 나는 울었다. 울면서도 모르는 게 죄냐고 물었다. 이모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대답이나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묻고 또 물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기다리지 못하는 건 죄가 되기도 한다고. 이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그래서 대들었다.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그건 영영 모르는 게 되잖아. 이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봤다.
잠시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아마 그때 이모와 나는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할아버지 생각. 우리에게 죽음이란 바로 할아버지. 이모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말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하고 싶었다. 이모와 말하는 게 나의 유일한 놀이이자 사랑 표현이었으니까. 그때 나는 세상에서 이모만을 사랑했다. 이모에게 내 사랑을 모두 쏟아부었고 쏟아붓는 만큼 받아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모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이모의 사랑 표현이었으니까. 괴롭다는 거는 몸이나 마음이나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괴로움 없는 사랑은 없다. 부와 나는 8살에도 9살에도 같은 반이었다. 8살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9살이 되자 구가 나를 괴롭혔다. 가방을 뺏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내 실내화를 멀리 집어 던졌다. 공책에 낙서를 하고 의자로 발로 툭툭 찼다. 의자를. 뭐라 말은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몸으로 괴롭히기만 했다. 산수 문제를 못 풀어서 창피를 당한 날이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속상한 날, 새파란 하늘에 꽃처럼 피어난 흰 구름을 보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진 날에 마침 구가 날 괴롭히면 나는 소리 없이 잠깐 울었다. 어느 날엔 그렇게 우는 나를 보고 구가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 둥그런 눈으로 나인지 나의 뒤인지 나의 귀인지 모를 곳을 빤히 보다가 뭐라고 두 글자를 중얼거렸는데 단번에 알아들을 수도 없이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날 내내 그 두 글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씨발인지 정말인지 그만인지 미안인지 곱씹을수록 헷갈렸다. 나를 괴롭히는 구가 싫지는 않았다. 아주 조금 밉긴 했다. 때로는 구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싶었기도 했는데 구야 하고 부르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았다. 구가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나는 구를 슬쩍 보고 구가 내 지우개를 책상 밖으로 튕겨내면 나는 또 구를 힐끔 보고 구가 내 옆을 지나가면서 의자를 툭툭툭 차면 그런 구의 뒷모습을 멀거니 보고 그렇게 단 한 번도 서로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는 10살이 되었다. 구의 집은 이모와 내가 살던 집에서 걸으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놀이터에서 같은 그네를 타고 같은 목욕탕을 다녔다. 그런데도 길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거의 없어서 때로는 여기 어디 구가 없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휘휘 둘러보기도 했다. 둘러볼 때마다 구는 없었고 나는 묘한 서운함에 빠졌다. 그러다 내가 꾀병을 부려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구도 무엇 때문인지 학교에 가지 않았고 평일 오전에 학교가 아닌 적막한 골목에서 우리는 딱 마주쳐버렸다. 그날 그낮 그 골목에 사람이라곤 구와 나 둘뿐이었다. 서로를 본 우리는 서투르게 웃으면서 서서히 걸음을 멈췄다. 너 왜 여기 있어? 넌 왜 여기 있어? 구와 내가 서로에게 물었다. 그 질문에는 의문보다 반가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여기에 마침 네가 있어 이제야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으니 설레고도 기뻐하는 마음이.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첫 만남이 아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난 8살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 역시 그랬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너라고 부른 그 순간만큼은 구도 나도 명징하게 기억했다. 그날 노곤한 한낮의 햇살과 온기처럼 허공에 깃든 라일락 바람도 그때 구는 군청색 잠바를 입고 있었다. 잠바에서 어렴풋이 연탄난로 냄새가 났다.
손바닥을 허벅지에 쓱쓱 비비면서 넌 왜 여기 있어? 묻더니 발구리로 땅바닥을 툭툭 찼다. 땅에서 내 대답을 캐낼 것처럼. 이모만을 사랑하던 나는 그날 이후 이모를 사랑하듯 구를 사랑했다. 내 사랑이 나뉘자 이모도 좋아하고 구도 좋아했다. 그때 이모는 여름을 만들고 있었다. 여름을 만든다는 이모의 말만 기억날 뿐 여름이 무엇이었는지는 까먹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밤낮 없이 붙어 다니며 흰 설탕을 나눠 먹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일 담이 집으로 갔다. 담이도 나도 돈이 없어서 군것질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쯤 단 음식이 자꾸 먹고 싶었다. 그래서 찬장에서 흰 설탕을 꺼내 먹었다. 내가 오목하게 손바닥을 오므리면 담이 그 위에 설탕을 살살 들이부었다. 우리는 싱크대에 기대 앉아 검지에 침을 묻혀 가면서 설탕을 쿡쿡 찍어 먹었다. 이모가 뭐라고 하면 어떡해? 딸꾹질 때문이라고 하면 돼. 내가 묻고 담이 대답했다. 그렇게 설탕만 찍어 먹다가 여름방학 때였나? 옷걸이에 걸려있는 이모 바지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 담이 돈을 꺼낼 때 나는 이모한테 허락받았냐고 묻진 않았다. 훔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고 그런 질문으로 담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모가 눈치를 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같이 도둑질을 했다고 했어야 되나? 도둑질인지 몰랐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하지 말자고 말하기는 싫었다. 하지 말자는 말 자체가 담을 나쁜 애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담은 나쁜 애가 아닌데 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담이와 보내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담이 하는 거는 나도 하고 싶었고 담이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싶었다. 나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채로 누가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 없이 같이 있고 싶었다. 우리는 하루 한 번씩 이모 옷을 뒤졌다. 옷에서 돈이 나오면 좋아했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했다. 어느 날 내가 먼저 이모 잠바를 뒤져서 돈을 꺼냈다. 담은 내 손에 들린 돈을 가만히 보더니 그걸 다시 이모 옷에 넣으라고 했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하지 마. 누가 하든 어차피 도둑질이잖아. 도둑질이라고 말하기는 처음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런 표현을 쓴 것을 후회했다. 아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왜? 네가 그러는 건 싫어.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내가 하면 되니까 너는 안 하면 좋겠어.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 건 너도 안 하면 좋겠어. 담은 내게서 돈을 빼앗아 이모 잠바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그 잠바에 주머니인지 소매인지 모를 곳을 한동안 많이 노려봤다. 나는 축축한 손바닥을 허벅지에 쓱쓱 비비다가 어물쩍 담이 손을 잡았다. 배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불도록 우리는 나란히 누워 까만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온 이모가 이제 그만 네 집으로 가라고 말하거나 그날의 장사를 마무리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이제 그만 네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까지. 밤은 더디게 왔다. 오래 지속되는 저녁빛이 우리를 감시하고 시험하는 것만 같았다. 도둑질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었어. 20살 넘어 그 시절의 도둑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담이 말했다. 밤에 이모 앞에서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이모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 도둑질을 할 때도 도둑질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고 도둑질보다 하지 않은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어. 우리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고였다.
담이 얼굴이 슬펐다. 아마도 이모를 생각하고 있었겠지? 나는 노마를 생각했다. 담이 역시 노마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노마가 떠난 후 우리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서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우리 탓도 있겠지? 한 번쯤은 다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담이 내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게는 답이 없었다. 하여 담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죽으면 알 수 있을까 싶었다. 살아서는 답을 내리지 못한 것들, 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겠다. 살아서 몰랐던 건 죽어서도 모른다. 차이가 있다면 죽은 뒤에는 모른다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두게 된다. 그것 자체로 완성. 하지만 만약 담이 지금 내게 묻는다면 우리 탓일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줄 거다. 그래서 담이 마음이가 조금이라도 덜 괴로워진다면. 19살 때 도둑질을 한 번 더 했다. 그때도 여름이었다. 남의 집 빨랫줄에서 리바이스 티셔츠를 훔쳤다. 하얀색 반팔 티셔츠였고 가슴께에 빨간 글씨로 리바이스라고 프린트되어 있었다. 목 둘레선이 낡고 해진 옷이었다. 겨드랑이 부분은 약간 누리끼리했다. 오랫동안 입은 옷이 분명했다. 그런 옷을 갖고 싶었다. 비싼 옷을 집에서 함부로 입는 사람이 부러웠다. 어릴 때부터 그런 옷을 입고 살아온 사람처럼, 그런 옷 추리닝으로 입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남의 것을 훔친 경험은 그게 전부다. 근데도 나는 그에게 빚을 지게 되었다.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빚이 내게 넘어왔다. 그걸 피해 도망치다가 이곳까지 왔다. 이곳은 정막과 공예의 세계. 벌판도 바다도 하늘도 아닌 그저 공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끝없는 공허 속에서 실체 없는 나를 분명히 느끼며 눈이 아닌 온몸, 온 마음으로 나는 본다. 하지만 나는 혼자. 여기서도 이렇게 너를 충분히 느끼고 있어도, 네가 내 옆에 있어도 너는 여기 없다. 아니, 내가 없는 걸까? 하지만 나는 분명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없고 너도 여기 없다. 이렇게 빤히 보이는 한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지만 닿을 수 없으니 우리의 우주는 전혀 다르다. 겹치지도 포개지지도 않고 미끄러지는 세계. 담은 분명 여기 있지. 하지만 이곳은 담이 없는 세상. 어둠이 파란빛으로 옅어질 무렵 죽은 굴을 업고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의 눈치를 살피며 굴을 몇 번 깨우는 척했다. 한숨도 쉬었다. 굴은 내게 몸을 기댄 채 술 취해 잠든 사람 연기를 잘 해주었다. 택시에서 내려 다시 굴을 업을 때 택시기사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쩌나 잔뜩 겁을 먹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에 굴을 눕히고 물을 끓였다. 뒷마당에 두었던 커다란 고무대야를 부엌으로 끌고 와 대야 속을 깨끗이 씻었다. 날이 차가울 때면 구와 나는 그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들어가 서로를 안았다. 꼭 껴안고서 손바닥으로 서로의 등을 살살 문지르면서 우리 머리와 어깨와 손가락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는 했다. 이러다 어떤 전설처럼 우리 몸도 증발되어서 스르륵 사라질 것 같지 않아? 그런 전설이 있어? 없나? 없으면 우리가 하나 만들지 뭐.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물은 금세 식고 우리는 빨리 추워졌다. 그 대야에 찬물과 뜨거운 물을 적당히 섞어 넣고 굴을 넣었다.
나도 옷을 벗고 들어갔다. 천천히 구의 몸을 씻겼다. 씻다가 안았다. 안으면 구의 팔과 등에 새겨진 내 손가락 자국이 잘 사라지지가 않았다. 구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의 몸에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았다. 대야에 물을 갈아가며 구를 충분히 씻긴 뒤 물기를 깨끗이 닦아냈다. 방에 누이고 소독용 알코올로 몸 전체를 꼼꼼히 닦았다.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었다. 깎인 손톱과 발톱 조각은 내가 먹었다.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겨주었다. 빠진 머리카락도 내가 먹었다. 물꺽 삼켰다. 작은 구는 그새 더 작아져 버렸다. 가만히 앉아서 외로운 빛으로 변해가는 구의 몸을 바라봤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구의 죽음을. 구의 죽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떤 애도도 표하지 않을 것이다. 단 1초도 구의 삶을 상상하거나 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 답 없는 삶이라고 말할 것이다. 살면서 이미 그런 말을 수차례 들었다. 그런 구가 진짜 죽었다. 죽었는데도 그런 말을 듣게 할 수는 없었다. 죽었는데 잘 되었다니. 견딜 수가 없다. 지금도 구를 찾고 있을 자들이 구의 죽음을 안다면 분명 구의 몸을 팔려고 할 것이다. 구의 몸을 당당히 가져가서 닭고기 팔듯 팔 것이다. 그들에게 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구를 미친 듯 찾게 만들고 찾지 못하여 미치게 해야 한다. 어째서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가 죽었다고. 내 이름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여기 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몸이 있는데, 만지고 안을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몰라야 한다. 어차피 관심 없지 않았는가? 사람으로서 살아내려 할 때 너 물건 취급하지 않았는가? 그의 시간과 목숨에 값을 매기지 않았는가? 쉽게 쓰고 버리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가? 없는 사람 취급받던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땅에 묻을 수도 불에 태울 수도 없다. 구는 여기 내 눈앞에 있다. 우린 비슷한 속도로 자랐다. 나는 나와 비슷하게 작은 구가 좋았다. 더 높거나 낮지 않게 비슷한 눈높이로 세상을 보는 것만 같아서 내 투박한 말을 가만히 듣던 구가 맑은 허공에 시선을 고정하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꾸할 때면 손가락 끝이나 정수리나 명치가 시렸다. 12살 때 일이다. 아이들이 우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둘이 사귀네, 손을 잡고 걸어가네, 뽀뽀를 하네. 그 등등의 말은 우리 옆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듯이 했다. 그런 소문이 도니까 그 누구도 구와 나를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만화책처럼 구와 나를 써먹었다. 말은 점점 괴상망측해졌다. 떠도는 이야기 속에서 구와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려고 도둑질을 하다가 딱 걸려서 집에 불을 지른 애들이 되어 있었다. 구의 집에도 가게에 불이 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불이 났다는 말은 불이 날 뻔했다로 수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긴 질렀다는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고 도는 얼마간에도 구와 나는 여전히 붙어 다녔다. 애들이 우리를 더럽다고 놀릴 때는 무척 화가 났지만 그게 구의 손을 놓을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를 집요하게 놀리던 남자애와 구 사이에 싸움이 붙어버렸고
그 남자의 2살 많은 형이 싸움터에 쫓아와 굴을 흠씬 패는 바람에 어른들도 우리를 둘러싼 소문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과 구의 부모님은 구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잘 알면서도 우리가 더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구와 나를 추궁했다. 큰 병에 담겨있는 매실자를 한 국짝씩 나눠 마신 적도 있고 재떨이에 쌓여있는 꽁초를 들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본 적도 있고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적도 있고 같이 잔 적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던 우리는 그들의 추궁에 단호하게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구의 어머니인가 선생님이 말했다. 그 손 놓아라. 이제 손잡고 다니기에는 창피한 나이다. 둘이서 붙어 다니지 말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려야 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따돌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를 따돌리고 괴롭혔는데 어째서 그 어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른들은 정말 그 소문을 그대로 믿었던 걸까? 누가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찌 됐을까? 소문은 얼마나 더 자라났을까? 아니, 그보다 구는 그때 왜 내 손을 놓았던 걸까? 구가 내 손을 놓았다. 구가 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정말 더러워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지어낸 소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았고 우리가 다정하게 지낸 시간이 범죄 같았고 그들의 야유에 굴복하는 것 같았다. 사나운 사람으로 득실되는 광장 한가운데 내팽개쳐진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외롭고 무서워서 화가 났다. 우리를 놀린다는 이유만으로 더지와 싸운 건 아니었다. 언젠가 청소 시간에 더지가 복도창에 걸터앉은 채로 어딘가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보았는데 그 어딘가의 중심에는 다미가 있었다. 담은 바닥을 쓸고 닦기 위해 교실 뒤로 밀어놓은 책걸상을 원래자리로 옮기고 있었다. 더지는 담을 보며 제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먹었다. 싫었다. 담을 그렇게 쳐다보는 게.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담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볼 수도 있는 생각. 담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담과 나를 놀리는 다른 놈들도 실은 죄다 담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청소를 끝낸 담이 나를 찾아 교실과 운동장과 복도를 눈으로 훑을 때에도 더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담이 더지와 눈을 마주치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무심히 고개를 돌려버리자 더지는 창틀에서 내려와 담이 쪽으로 가며 짓궂은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더지의 말에 몇몇 아이들이 실실 웃거나 좋지 않은 눈으로 담을 쳐다보았다. 그 역시 싫었다. 그런 눈빛으로 담을 쳐다보는 거. 그 순간 나는 담에게 가고 싶으면서도 가고 싶지 않았다. 내가 담이 옆에 있으면 그들의 눈빛은 더 더러워질 거였다. 내가 담이 옆에 없으면 담이 혼자 그것을 견뎌야 할 것이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담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나를 담이 찾아내고 망설임 없이 내게로 왔다. 그랬다. 언제나 담이 먼저 움직였다. 나를 오랫동안 곤란에 빠뜨리지 않았다. 그날 더지와 싸운 날 더지는 내게 담이 몸에 대해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렇게 노골적인 말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더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더지가 다음에 그런 모습을 그려보았다는 뜻이었다. 제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 먹으며 담을 바라보던 놈의 머릿속에서 담은 홀딱 벗겨지고 쌍욕을 하고 이제 그건 같이 담배를 피우고 본드를 하고 불을 지른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었다. 그 어떤 말을 들을 때보다 기분이 더러웠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지보다 작았고 힘도 약했다. 하지만 100대를 맞더라도 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더지의 두 눈을 꼭 패고 싶었다. 해서 물큰하게 만들고 싶었다. 물큰해진 그 눈구멍으로 손을 쑤셔 넣어서 더지의 뇌를 쥐어짜야 했다. 다미와 관련된 모든 생각을 짜내야만 했다. 필사적으로 덤벼들면서도 더지의 눈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고 더지의 눈을 한 대도 패지 못했는데 더지의 형이 달려왔다. 6학년 새 놈을 끌고 달타냥과 삼총사처럼 달려왔다. 나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많이 맞아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맞았다. 저기 담이 보였다. 담이 빽빽 소리를 질렀다.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화를 내듯 울면서 사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맞았다. 담이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보지 말라고. 여기 끼어들지 말라고. 나를 보지 말고 돕지 말고 제발 모른 척 지나가라고. 하지만 나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맞고 있었다. 나는 그런 꼴을 담에게 보이는 것도 싫었고 담이 나 때문에 의자를 집어드는 것도 싫었고 다 싫었다. 의자를 휘두르는 담을 더지가 막았다. 의자를 탁 잡아서 뺐고 의자를 다른 곳으로 던지고 싸움을 등지고 서서 담을 바라봤다. 넌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개새끼들. 버러지 같은 새끼들. 담이 소리를 질렀다. 넌 꺼지라고. 더지가 말을 씹어뱉었다. 더지 형이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6학년이 끼어드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선생님이 나의 어머니와 더지의 어머니를 학교에 불렀다. 더지 어머니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도 더지 어머니처럼 허리를 숙였다. 나의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그쳤다. 이놈 자식이 왜 하지도 않던 싸움질을 해서 사람을 놀래키냐고. 지랄이라고 했다. 늘 듣던 어머니의 말투와 억양이었고 어머니가 진짜 화가 나서 나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정말 잘 알았지만 그래도 분하고 서러웠다. 더지 어머니는 검은색 코트에 앞손 위부터 아래까지 부드럽고 섬세한 털이 달려있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살아있는 털처럼 윤기가 흘렀다. 나도 모르게 그걸 만질 뻔했다. 만져보고 싶었다. 코트를 벗자 흰색 블라우스와 남색 스커트가 나왔다. 블라우스의 단추는 작고 흰 구슬이었다. 목둘레 선과 소매에는 정교한 레이스가 살짝 덧대어져 있었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감싸고 내려오는 스커트에는 단 하나의 보풀도 실밥도 먼지도 붙어있지 않았다. 더지 어머니는 살결은 적당히 누랬다. 희기로 치자면 우리 어머니의 살결이 훨씬 희었다. 어머니는 햇빛을 잘 못 보니까 하루 종일 가게 뒷방에 앉아 물건값을 계산해주고 알려주고 거스름돈을 내줘야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뻤다. 참 예쁘다는 소리를 얼마예요 소리만큼 듣고 살았다고 했다. 담이도 이뻤다. 그래서 더지도 담을 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 먹었을 것이다. 나는 곧 이상한 감정에 빠져버렸다. 그 손 좀 놓으라고. 놓고 얘기하라고. 더지 어머니가 말했을 때 나는 깊이 생각 중이었다. 내가 다미를 좋아해도 되나? 더지가 좋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다미는 나 때문에 싸움이나 하게 되고 근데 더지가 막았지. 내가 아니라 더지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손을 놓았다. 담이 뻥 뚫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쳐다보며 내 손을 다시 잡으려고 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무리 힘을 줘도 꽉 쥐어지지가 않았다. 다미는 내 주먹을 자기 손바닥으로 감쌌다가 더 꼭 감쌌다가 놓았다. 화가 난 듯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손가락에 힘을 줘 내 주먹을 피려고 하다가 그만뒀다. 이후 우리는 너 왜 여기 있느냐고 서로에게 물었던 그날 전으로 돌아갔다. 어디에서 마주치더라도 그저 스쳐 지나갔다. 다미는 나 때문에 싸움이나 하게 되고
담이를 마주칠 때마다 절로 담이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중얼거렸다. 두꺼운 얼음이 쉽사리 녹지 않는 추위가 내내 지속됐다. 구도 나도 점점 작고 딱딱해졌다. 구 옆에 모로 누워 새소리, 닭소리,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방은 쇠돌처럼 차고웠고 나는 자꾸 잠들었다. 어느 날 가만히 문을 열어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꽃잎 떨어지듯 가만히 고요히 달도 별도 없는 바깥은 묘하게 밝았다. 아니지, 밝은 게 아니지. 방이 어두운 거지. 홀로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구가 깨어나길 바랬다. 문 좀 닫아, 추워 하고 우는 소리라도 해주길 바랬다. 물을 데워 천천히 말리고 적당히 식혀서 구의 몸을 닦았다. 빠진 손 발톱과 머리카락은 남김없이 먹었다. 소독용 알코올로 구의 몸을 닦다가 구의 배에 귀를 대고 눈을 감은 채 어떤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애썼다. 구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영영 그 소리 없이 살아야 하다니. 나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구의 배를 베고 소리 없이 울다가 배가 볼록 들썩이는 것만 같아 눈을 떴다. 곧 비가 내릴 듯 공기가 무겁고 눅눅했다. 끈끈한 땀이 뒷목을 타고 흘렀다. 손바닥으로 땀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먹했다. 친구도 공부도 학교도 재미없고 무심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구를 도통 볼 수가 없었다. 구와 멀어진 후에도 늘 구를 생각했다. 우리가 함께하던 지난 날을 생각하고 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고 구도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해하고 생각은 돌고 돌아 구를 미워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구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학교나 공부 따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니 그것들이 재미없는 생각 또한 하지 못했다. 구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자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구는 엄청나구나. 구 대신 들어온 다른 것들이 터무니없고 옅고 가벼워서 구의 밀도를 대신하지 못했다. 구에 비하자면 친구나 공부나 학교 따위 너무도 시시했던 것이다. 보고 싶다 생각하며 걸으니 내 발은 당연하게도 구의 집으로 향했다. 구의 집 앞에 서서 녹슨 철문을 골똘히 쳐다보았다. 집 안에선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기다릴까? 기다리다 만나면 뭐라 말할까? 잘 지냈냐고 물어볼까? 너 때문에 나는 만사가 시시해졌는데 너는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엮으며 마음으로 구를 계속 불렀다. 하지만 집안도 골목도 잠잠했다. 구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어쩐지 그런 확신이 들었다.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면 내가 이렇게 구를 부르는데 구가 모를 리 없지 않나? 내 확신에 동그라미를 치듯 우박만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흙바닥에 검은 점이 질퍽질퍽 생겨났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럴 때 구가 나타나면 참 좋을까 미울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갔다. 근데 진짜 구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내가 그러고 있던 것처럼 구가 우리 집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 야! 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너도 이러고 있었잖아. 내가 묻고 구가 대답했다. 담이 집 앞에서 자주 그러고 있었다. 되게 밤에 찾았다. 좁은 방에서 셋이 사는데 어쨌든 나는 남자가 되어가고 어쩐지 어머니 옆에 눕는 게 점점 어색해지고 더는 부모님이 싸운다고 울거나 자는 척 할 수도 없어서 많은 밤을 가게에 딸린 손바닥만한 쪽방에서 혼자 잤다. 홀로 누워있으면 담이 생각이 났다. 부모님이 싸워도 담이 생각이 났다.
흰밥 한 숟갈을 퍼먹고 열무김치를 우적우적 씹을 때도 담이 생각이 났다. 저무는 낮에 노란 햇살을 봐도 깊은 밤 골목에서 자박자박 울리는 발소리를 들어도 느닷없이 밤과 새벽에도 담이 생각이 났다. 매일 밤 일기를 쓰듯 담이 집으로 갔다. 대문 앞에 서서 마음으로 담아 불렀다. 골목에 발로 쓰는 나의 일기는 온통 담으로 채워졌다. 담이는 내 생각을 하지 않나. 내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 나를 모를 리가 없는데. 하지만 담은 몰랐다. 그 밤중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담이는 내 생각을 하지 않는가 보다.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나 보다. 잠이 잘 오는갑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담이 잘 자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역시 나는 내 마음을 똑바로 알 수가 없었다. 담이라면 말해줄 텐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말해줄 텐데. 온밤을 그렇게 통째로 날려버렸다. 서성이며 망설이며 돌아서며 도단한 꽃이 피고 지고 밟히는 걸 보았다. 꽃향기를 지우는 장마가 시작되던 날, 담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꼭 지난밤에 나처럼 서 있었다. 문을 마주하고 선 담이 속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잘 알았기에 다행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12살 때처럼 그럴 수는 없었다. 손을 잡고 같이 누워 수다를 떨고 침묵을 공유하고 틈만 나면 붙어 앉아 서로의 살을 만지고 어디든 상상 붙어 다니고 그럴 수는 없었다. 집문으로도록 만져봤을 손이고 얼굴이었을 텐데 예전처럼 스스럼없이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담이 달라졌음이 한눈에 보였다. 만나지 못한 시간보다 변해버린 몸 때문에 묘한 거리가 느껴졌고 이상하게 주눅이 들었다. 담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작고 마르고 약했다. 축구도 농구도 다른 애들만큼 해내지 못했다. 그래도 자전거는 잘 탔다. 지치더라도 멈추지 않고 오랫도록 페달을 밟을 수가 있었다. 밤에 담을 만나려고 나갈 때 어머니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나간다고 하거나 아예 대꾸를 안 했다. 담과 나에 대해 어머니가 심드렁하게 생각하든 다시 잘 지내는구나 생각하든 미심쩍은 눈으로 보든 그 모든 생각과 시선이 다 싫었다. 잘 지내든 못 지내든 미심쩍든 어떤 생각도 사실도 미세하게 어긋나는 것만 같았다. 담은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다. 대신에 아픈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이를테면 학교 영어 선생님이 정말 멋있다는 둥, 그 선생님이랑 우리랑 겨우 10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둥, 그 선생님이 유독 자기에게 읽기를 자주 시킨다는 둥, 효석이한테 자꾸 전화가 온다는 둥. 담은 자기가 너무 뚱뚱하다며 투덜거리곤 했다. 별로 안 뚱뚱한데 하고 대꾸하면 옷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기랑 살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중얼거리면서 자기 허벅지와 배를 조물조물 만졌다. 여름 교복은 휘었고 흰 찬 너머로 브라끈이 다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디자인인과 색깔인지도 알 수 있었다. 가끔 담이 팔뚝과 내 팔뚝이 스쳤다. 그럴 때면 여름인데도 소름이 돋았다. 밤이 습관처럼 제 단발머리를 손가락으로 빗다가 정수리 아래로 묶어 올릴 때쯤이면 시큼한 땀냄새와 아련한 샴푸 향이 동시에 풍겼다. 귓바퀴 뒤에서 흘러내린 땀이 쇄골까지 천천히 미끄러지기도 했다. 나른한 손부 체질, 바다 생물처럼 미끈한 입술, 막 깎은 알밤처럼 희고 단단하고 촉촉해 보이는 살결, 아슬아슬했다. 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바람 부는 거센 절벽에 위에 나를 세워놓았다. 담을 볼 때마다, 아니 보지 않을 때도 담의 속살을 상상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상상은 과감해졌다. 한여름 빛과 그림자처럼 현실도 상상도 적당하지는 않았다.
현실에서는 담이 눈조차 바로 보지 못하면서 상상에서는 담이를 어느 곳이든 맛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마음속 욕망과 금기의 주머니는 공평하게 커져갔다. 담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보지 않는 것도 괴로웠다.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행여가 더 가까워질까 겁이 났다. 담이 앞에서만큼은 나는 나를 최고로 경계해야 했다. 담은 나와 달랐다. 평온한 들판에 산책이라도 나온 듯 나를 만나는 것 같았다. 그 점이 서운하기도 다행스럽기도 했다. 구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릴 때보다 말이 없어졌고 목소리도 작아졌고 행동도 뭐랄까 좀 좁아졌다. 몸만 크고 내면은 짜부러진 것만 같았다. 넓고 큰 도화지를 두 손으로 꾸깃꾸깃 꾸겨 아주 작은 공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어릴 때도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똑소리 내야 할 때는 똑소리를 내고는 했는데 몸 안에 방음벽이라도 두른 것 같았다. 그 벽에 걸러져 밖의 소리도 잘 들어가지 않고 내면의 소리도 퍼져나오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안달이 났다. 나에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위험한 세상 대하듯 나를 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 구와 어울리지기 시작하자 이모는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당부를 늘어놓았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딱 붙어서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 어쩌다 뽀뽀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 나이에는 뽀뽀를 하자마자 고삐가 풀린 망아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행여나 고삐가 풀려버린다면 바로 이모에게 말해야 한다. 이모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모르지 않았고 그거는 바로 나의 걱정이기도 했다. 근데 이모와 걱정과는 정반대 방향이긴 했다. 구는 진짜 완전 신부님처럼 행동했다. 나는 손을 잡고 싶은데 구가 여지를 주지가 않았다. 어깨에 기대고 싶고 팔짱도 끼고 싶었다. 뽀뽀, 그건 너무 먼 얘기였다. 밤하늘의 별만큼 멀고 먼 미지의 영역. 이모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이모한테 심통이 났다. 구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절대 이모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언제나 어디서나 온 우주를 통틀어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남겨두겠다고. 구와 나는 그런 사이라고. 하지만 구는 그런 비밀을 만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고 이모는 내게 분명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는 왠지 자존심이 상해버렸다. 그래서 구가 불편해할 말을 무심히 늘어놓기도 했다. 구가 상처받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상처받지 않길 바란 것도 아니었다. 모르겠어. 그때 내 마음은 뒤죽박죽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먼저 입을 맞췄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부드럽게 키스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구의 입술을 거의 물어 뜯어버렸다.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 치다가 벽 때문에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자 구는 바닥으로 서서히 무너졌다. 나는 구를 따라 쪼그려 앉아서 다시 입을 맞췄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프다고 구가 중얼거렸다. 입술이 아프다는 말인 줄 알았다. 나도 아팠으니까. 아파도 좋았으니까. 입술을 너무 뜯어먹어서 피맛도 났다. 그 이하의 시차에 대해 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말하며 낄낄 웃다가 신음했다. 어허. 이거 뭐야? 잠깐만. 이 책이 왜 19세가 아닌 거지? 어허. 다시 책을 읽겠습니다. 살았을 적에 살이 빠지면 다리살부터 빠졌다. 허벅지와 종아리 굵기가 거의 비슷해졌다. 그 다리를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주무르며 자꾸 이렇게 마르면 속상하다고 담은 입술을 삐죽이곤 했다. 남자는
허벅지가 탱탱해야 한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담은 내 허벅지를 베고 눕는 걸 좋아했다. 그렇게 내 배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아, 자기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걸 담은 알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건 알까?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몸은 저기 저렇게 남아있고 마음은 여태 내게 달라붙어 있다. 저 무거운 몸을 내가 가져가고 이 마음을 담에게 남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마음도 네가 먹어주면 좋을 텐데. 나도 안다. 맑고도 우스웠던 우리의 첫 키스와 그 겨울밤을 떠올리던 그 또 다른 밤도 나는 다 안다. 너와 다른 우주에서 온전히 기억하고 있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곤 기억뿐이니까. 기억이 나의 미래. 기억은 너. 너는 나의 미래. 17살이 되자마자 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뒤 바로 구가 일하는 공장으로 가서 구를 기다렸다. 가자마자 구가 나올 때도 있었고,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공장 문 앞이 아니라 구와 헤어질 때부터 시작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내내 구를 기다렸다. 만날 시간은 분명 정해져 있고 그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대기 중이었다. 5분, 30분,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심정이었다. 심지어 구와 함께 있을 때 또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구를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사랑한다는 건 결국 상대를 끝없이 기다린다는 뜻일까? 구가 죽어버린 지금도 나는 구를 기다리고 있다. 구도 나와 같을까? 그때는 아닌 것 같았다. 구는 너무 바빴다. 새벽에는 시내의 큰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저녁부터 밤늦게까지는 공장에서 일했다.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을 커다란 트럭으로 옮겨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왔다. 주말에는 편의점 2곳을 돌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렇게도 살 수 있을까 싶었지만 구는 그렇게 살아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20여 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었다. 많은 밤 나는 공장 철문 앞에 서서 자전거를 끌고 나올 구를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면 구는 반드시 나타났고 나는 마침내 웃었다. 구는 자전거를 몰고 나는 구 뒤에 앉아 구의 허리를 꼭 안았다. 힘들어? 라고 물으면 구는 괜찮다고 했다. 워낙 괜찮다는 말을 많이 해서 나는 그 말을 금지어로 만들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들어? 하고 물었다. 구는 편의점 일이 가장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일은 몸은 덜 쓰는데 다른 일보다는 몸을 덜 쓰는데 몸을 덜 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 생각을 불러오고 장악하는 감정은 되게 불안과 초조였다. 돈을 직접 만지는 것도 싫다고 했다.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기인데 정산을 하다 보면 그 돈은 다 사장님 돈이지 자기 돈은 아니고 자기 목은 그중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쩐지 몸도 마음도 뒤틀리는 기분. 무거운 짐을 이고 나르고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라고 했다. 힘든 일 할 때 시간 빨리 가면 좋잖아. 주저하다가 물었다. 그 속도로 내 삶이 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 주저하면서 국어 대답했다. 한참 후에 덧붙였다. 그렇게 늙어버리는 거 순간일 것 같아.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대꾸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렇다. 그렇게 늙기 전에 그러다 죽을 수는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일이 싫은 건 아닌데 다 덮어놓고 일만 하는 건 싫어. 영영 그렇게 사는 건 싫어. 그 목소리에는 영 기운이 없었다. 그렇게 사는 게 싫다는 것보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지금만 그런 걸 거야. 어른이 되면 다른 걸 거야. 괜찮다는 말을 금지어로 만들어 놓고 정작 나는 그 말을 많이 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 확신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구는 세상을 보고 나는 구의 등을 보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런 건 싫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구는 그런 말에 위로를 받았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불행한 미래 따위는 상상할 여지도 겨를도 없었으니까. 그의 몸을 껴안고 그 등에 내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시간으로 충분했으니까. 다른 위로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행복이기에 불행. 노마는 우리보다 6살 어렸다. 학원 끝나면 엄마 아빠를 보러 공장으로 왔다.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공장으로 와서 공장 한편 작은 사무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기서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난로에 손도 녹였다. 노마의 엄마 아빠의 주 야간 근무 시간은 겹칠 때도 있었고 반대일 때도 있었다. 공장 어른들은 딱히 노마를 기여하거나 챙겨주진 않았다. 그렇다고 귀찮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무실 한 구석에 책가방을 부려놓고 고양이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노마를 스치듯 보면서 학원에 있거나 할머니와 있거나 제 형제끼리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자기 자식을 떠올렸다. 그들의 마음에는 제각각 감정이 피어올랐겠지만 기계 앞에 서면 그 감정을 잊어야 했다. 냉정하게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는 어떤 감정을 품든 위험하니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생계는 빠르게 망가지니까. 노마의 엄마 아빠는 제 자식이 공장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노마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번 애썼지만 노마는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저지레 안 해요. 어른들이 아무 뜻 없이 쳐다볼 때도 노마는 누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노마는 공장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여기가 좋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노마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치를 보고 취한 행동인 것 같았다. 나는 좀 더 무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기가 왜 좋은데? 라고 다시 물었다. 노마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애들이 없잖아. 애들? 무슨 애들? 친구들? 노마는 대꾸 없이 책가방을 열고 문제집을 꺼냈다. 펼쳐진 문제집 오른쪽 귀퉁이마다 자그마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책장을 빠르게 넘기면 움직이는 그림이 될 것 같았다. 노마에게 문제집 좀 보자고 한 뒤 왼손으로 책등을 잡고 오른손 엄지로 책장을 빠르게 훑어넘겼다. 한 소년이 고개를 숙인 채로 서서히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주먹진 손등이 얼굴까지 올라왔다. 주먹을 쥔 채로 중지를 우뚝 세웠다. 소년의 깜찍한 정수리와 머리보다 큰 주먹, 우뚝 솟은 손가락. 마지막 그림을 보고 피식 웃었다. 노마도 입꼬리만 올려 웃었다. 밤늦게까지 노마 부모님이 퇴근을 못할 때에는 내가 노마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데려다 주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노마는 몇 번 넘어지지도 않고 금세 배웠다. 노마가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돼서부터는 노마에게 자전거를 맡기고 담과 나는 나란히 걸었다. 때로는 내가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담과 노마가 손을 잡고 걸었다.
그렇게 걸어갈 때면 어쩐지 자전거도 생명인 것 같았다. 자전거 혼자서도 덜덜덜덜 굴러갈 것만 같았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자전거를 놓아보기도 했다. 자전거는 즉시 옆으로 쓰러졌다. 그 짓을 며칠에 한 번씩은 했다. 자전거는 매번 넘어졌고 우리는 바보처럼 웃었다. 노마는 새 문제집을 살 때마다 책 모퉁이에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다. 나는 노마가 문제집을 얼른 다 풀길 기다렸다. 두 개의 눈이 점점 기이한 모양으로 바뀌더니 뭘 봐! 라는 글자가 되면서 끝나는 그림. 선물 상자의 리본이 풀리고 뚜껑이 열리면서 돌돌 말린 똥이 솟아오르는 그림. 해와 달과 별이 만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되더니 그 시계가 촛농처럼 녹아 사라지는 그림. 귓구멍을 열심히 파니까 똥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꽃도 나오더니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가 툭 튀어나오는 그림 등이 기억에 남는다. 남자와 여자와 소년과 자전거가 점점 멀어지며 작아지더니 네 개의 별이 되는 그림도. 함께 걷는 밤길은 고요하고 따뜻했다. 다미와 걸을 때도 좋았지만 우리 사이에 노마가 있으면 묘한 안정감이 더해졌다. 긴장은 잦아들고 이상하게도 보호받는 기분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기분. 어두운 밤이 그런 우리를 감싸는 느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착해지는 것 같았다. 함께 걸으며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고 겨울에는 붕어빵을 사 먹었다. 봄과 가을에는 꽃과 단풍과 밤바람에 들떠서 무엇을 사 먹을 생각도 못했다. 노마가 집에 들어가 문 잠그는 소리까지 듣고 담을 들여보내며 내일 보자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 대충 씻고 누우면 일어나야 할 시간까지 4~5시간쯤 남아있곤 했다. 몸은 고되고 앞날은 곤축 같아도 마음 한구석엔 영영 변질되지 않을 따뜻한 밥 한 덩이를 품은 느낌이었다. 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스스로 겁내던 질문을 노마에게 한 적이 있었다. 형은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노마는 똑똑하게 되물었다. 야, 너 먼저 말해봐. 비겁하게 나는 대답을 밀었다. 난 이 다음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노마의 대답이었다. 좋은 아빠? 응, 울트라 캡숑 아빠. 어떤 아빠가 울트라 캡숑인데? 노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울트라 캡숑 남편이 울트라 캡숑 아빠지. 엄마가 그랬어? 내 물음에 노마는 자기 가방 속을 뒤지며 딴청을 피웠다. 노마는 울트라 캡숑이었다. 그날 노마는 자전거를 타고 나와 군은 나란히 걸었다. 자전거 핸들을 양옆으로 흔들고 페달을 앞뒤로 굴리면서 노마는 우리 걸음과 속도를 맞췄다. 겨울밤이라 손발 끝과 얼굴이 무척 시렸다. 노마는 1년 사이 한 뼘이나 키가 자랐다. 부와 나는 거의 그대로였는데 노마가 새 문제집을 샀다고 했다. 겨울방학 숙제로 다 풀어야 한다고 했다. 문제집에 그리는 그림 때문에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했다. 그림을 또 그리긴 그릴 건데 그건 구와 나에게만 보여주고 계약하기 전에 다 지워버릴 거라고 했다. 지워질 그림을 생각하니 아깝고 속상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번에는 야한 그림을 그려볼 거라고 생각했다. 대답했다. 노마가 생각하는 야함이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지만 곧 내 머릿속의 야함과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누나랑 형은 언제부터 좋아했어? 노마가 물었다. 너보다 어릴 때라고 나는 딱 대답했다. 어떻게 친해졌어?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졌어. 자연스럽게 어떻게? 노마가 속도를 너무 줄여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휘청거렸다. 나만 놀라고 구와 노마는 놀라지 않았다. 내가 끌고 갈까? 구가 노마에게 물었지만 노마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다. 중학생 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댔다고 했는데 노마가 혼자 중얼거렸다. 중학생이 되면 남자애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집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랬다. 운동장 한 구석에 자전거 몇백 대가 오선지에 빽빽한 음표처럼 세워져 있곤 했다.
자전거 생기면 그거 타고 멀리까지 나갈 거야. 바다 있는 데까지 갈 거야. 노마가 덧붙였다.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크고 하라고 구가 충고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친해져? 노마가 다시 물었다. 네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누군가도 네 마음을 모를 리 없다고 말해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형이랑 누나는 사귀는 거 맞지? 노마가 물었다. 구와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우리는 사귄다는 단어를 채우고도 그 단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넘쳐 흐르는 관계였다. 우리 반에도 사귀는 애들 있어. 노마가 말했다. 나는 구와 나를 짓궂게 놀리던 그 시절의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중 한 남자아이에게는 졸업 후에도 종종 연락이 왔다. 근데 걔들 사귀는 거 보면 좀 유치해. 자전거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휘청 쏠렸다. 넘어지려는 자전거 핸들을 구가 잡았다. 그래서 너는 누구랑 유치해지고 싶은데? 구가 놀리듯 물었다. 노마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친절하면 좋겠어. 구와 내가 핸들을 한쪽씩 잡고 노마는 두 손을 늘어뜨린 채 페달만 돌렸다. 그럼 나도 잘 대해줄 수 있잖아. 노마는 첫사랑에 빠져 있었다. 붕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보였다. 우리는 대체로 마감할 즈음 그곳에 들렸다. 그러면 덤으로 남는 붕어빵을 다 줄 때도 있었고 붕어빵이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 포장마차가 보이면 우리는 붕어빵이 몇 개나 남아있을까 내기를 하곤 했다. 3개. 노마가 말했다. 나도. 구가 말했다. 오늘은 없을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붕어빵은 없었다. 대신 어묵이 몇 꼬치 남아있었다. 내일은 꼭 붕어빵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 어묵을 먹으며 노마가 중얼거렸다. 구가 어묵 국물을 컵에 떠서 노마에게 주었다. 나는 휴지를 뜯어 노마 입을 닦아주었다. 고마워. 노마가 말했다. 고맙다는 말이 무척 새삼스럽게 여겨졌다. 계산을 하고 포장마차를 나오며 나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몇 마디 주고받았다. 분명 시시껄렁한 농담이었을 것이다. 노마는 그런 우리를 돌아보며 자전거 페달에 왼발을 얹고 오른발을 안장 너머로 올리며 쭉 미끄러져 나갔다.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에 굵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고 노마가 붕 날았고 금을 넘어 저 멀리 떨어졌다. 1년 사이 한 뼘이나 키가 자랐지만 그래도 노마는 너무 작았다. 작아서 커다란 트럭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가벼워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 버렸다. 어묵을 좀 더 천천히 먹었어야 했나? 붕어빵이 없을 때 그냥 갔어야 했나? 붕어빵이 왜 없었지? 붕어빵이 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자전거를 노마한테 맡기지 말았어야 했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했나? 뭘 어떻게 했어야 했나? 노마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고 노마는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어렵고 노마는 죽지 않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그런데도 왜 죽었을까? 노마의 죽음을 제일 가까운 곳에서 목격하고도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야 했다. 다른 이유가 필요했다. 갓길 없는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80km로 달렸고 따로 인도가 없었고 주변이 어두웠고 한겨울이라 길이 얼어 미끄러웠고 늦은 시간이라 트럭 기사는 피곤했고 노마가 너무 작고 가벼웠다는 그런 논리적 이유가 아니라 어째서 그런 트럭이 달려왔고 우리는 시시콜렁한 농담을 던졌고 노마는 자전거를 탔는지 왜 노마였는지 어째서 죽어야 했는지 신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이제는 만났을까? 새 문제집 한 귀퉁이에 그린 노마의 야한 그림을 구는 보았을까? 나만 빼고 둘이 그것을 보며 피식 웃고 있을까? 죽으면 정말 만날 수는 있나? 그렇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겠다. 작년에 군은 더 시골로 들어가자고 했다. 경찰도 공무원도 CCTV도 없는 산골로 들어가자고.
우리는 번개 맞아 죽은 고목집 같은 집에서 까만 청설모처럼 살아야 한다고. 지상으로는 최대한 내려오지 말고 고목 위에서 살면 아무도 우리가 사람일 줄 모를 거라고. 나는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사람 대접 받으려고 안간힘 쓰던 나를 생각했다. 이제 군을 사람이기를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보다 고목이나 청설모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게 낫겠다. 사람 대접 받겠다고 평생을 싸우느니 그냥 이쯤에서 청설모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꺼이 그러자고 했다. 사람 말고 다른 것이 되자고 했다. 그때에도 우리는 시골에 있었다. 중앙에 꽂힌 작은 도시를 수십 개의 읍과 면이 에워싼 지역이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월세를 주고 살면서 이력서나 신분증이 필요 없는 일을 했다. 대개가 일당을 받는 일이었고 우리는 그 일당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남겨 손바닥만한 손지갑에 넣어두려고 애썼다. 그 지갑은 내가 들고 다녔다. 군은 그때에도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잡혀갈지 알 수 없는 처지였다. 구의 지갑에는 지갑이나 핸드폰 대신 돌멩이 같은 주먹이 들어있었다. 17살 때부터 매일 짐을 지고 나른 구의 팔 근육은 마르고 팽팽하여 근사했다. 솜씨 좋게 깎아놓은 연필각 같다. 그 시절 내 손을 꼭 쥐고 나의 방향을 가늠해주던 구의 손과 팔. 그것을 뜯어먹으며 나는 절반쯤 미쳤다. 완전히 미치지 않기 위해 나는 때리며 먹었다. 내 볼을, 눈을, 내 사지를 때렸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오. 노마를 잃은 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피했다. 만나면 서로의 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구의 마음에도 나와 같은 구멍이 파여 있었다. 그 구멍을 아는 척 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다. 그저 지켜보고 있기도 힘들었다.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수록 서로를 보살피고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다. 엄마가 우리 앞에서 죽었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었다. 힘들다는 단어는 쓸 수도 없었다. 구도 얼마나 힘들겠나. 이모가 구 얘기 꺼냈을 때 너 아니면 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나 하고 덧붙였을 때 그래서 나는 구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구를 보면 내가 보이고 노마가 보였다. 구 역시 그럴 것이다. 구가 나를 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구에게 괴로움이 되고 싶진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눈앞에서 무한반복되는 그날의 사고가 어느 정도 흐릿해질 만큼의 시간. 지속적인 악몽이 드문 악몽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장 앞에서 북극성을 찾으며 구를 기다리게 되리라 믿었다. 구와 나니까 우린 헤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내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 내린 확신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었다.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 함께하겠네.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하겠네. 어린 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 나쁜 짓도 좋은 짓도 부끄러운 짓도 많이 같이 했다. 그런 동안 우리 마음에는 비슷한 공간이 만들어졌고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것은 같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처음 만났을 때 구와 나는 다른 조각으로 떨어져 있었다. 함께하던 어느 날 구와 나 사이에 끈기 있고 질펀한 감정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메워주는 퍼즐처럼
뼈와 뼈 사이의 연골처럼. 그것은 아주 서서히 자라며 그와 나의 모나고 모자란 부분에 제 몸을 맞춰가다 어느 날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지며 그런 소리를 낸 것이다. 너와 나는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하겠네.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함께 하겠네.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다만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랑에 가장 가까운 감정.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그것이 들러붙어 있었고 그것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얼마간은 그런 확신으로 굴을 기다렸다. 또 얼마간은 이모 말을 따라하며 굴을 기다렸다. 지나면 그뿐, 지나면 그뿐. 얼마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나는 결국 무엇이 지나간 길 기다리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굴을 기다리는 시간인지 구인지. 진주 누나는 나를 어린 놈이라 불렀다. 어린 놈이 무슨 일을 그렇게 해? 엄마 아빠가 돈 안 줘? 뭔데 등록금이라도 모으는 거야? 공부는 언제 해? 대학 갈 성적은 돼? 알았어, 먹고 가. 먹으라니까. 고사지 내고 남은 거야. 안에서도 다들 먹고 있어. 집에 가봤자 빈속으로 찰 거 아니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속이 비도록 두면 안 돼. 그러다 망가진 사람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술 좀 줄까? 술 마실 줄 알지? 플라스틱 박스 위에 족발과 김치를 담은 접시를 올려두고 누나는 다른 박스를 끌어와 앉았다. 안 먹는다는 말조차 하기가 싫었다. 노마가 그렇게 된 이후 나는 꼭 필요할 때 빼고는 거의 입을 닫고 살았다. 모두들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었는데 누나는 나를 내버려주지 않았다. 자꾸 말을 걸고 간섭하고 먹으라고 강요했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그렇게 세상 다 산 노인네처럼 입 닫고 귀 닫고 표정 싹 지우고 살면 어쩌자는 거야. 공부는 좀 해? 반에서 몇 등이나 해? 공부는 아주 손 놨어? 그건 아니지? 너 전문대라도 가야 된다. 아니면 직업학교라도 가야지. 야, 앉아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한테 이런 얘기 해준 사람 나 말고 또 있냐? 너네 부모님 이런 말 해줘? 아니잖아. 부모님도 지금 자기 앞가림 하기 바쁜 거잖아.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능 칠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냐?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 누나 손에는 늘 무언가 들려 있었다. 김밥, 햄버거, 우유, 찐빵, 만두, 주먹밥, 식혜, 홍삼 액기스, 양파즙. 처음 몇 번은 그걸 먹지 않았다. 누나는 그것을 벗어둔 내 옷이나 가방 위에 놓아두고 갔다. 버릴 수가 없어서 퇴근하기 전에 제대로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키길 몇 차례. 어차피 먹을 거 씻기 전에 먹으면 좀 좋아? 멀리서 지켜보던 누나가 간섭하길 며칠. 결국 누나가 음식을 들고 오면 잔소리를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다 먹게 되었다. 그러다 습관처럼 누나가 나타나길 기다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누나가 끓여주는 찌개를 밤마다 먹게 되었다. 실은 내가 봤거든. 누나가 김치찌개에 찬밥을 말아주면서 말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너 퇴근할 때마다 봤는데 공장문만 나서면 엉엉 울면서 집에 가대. 얼굴이 번들번들해지도록 울고 또 울대. 어린 놈이 꼬챙이처럼 말라가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서 야단이라고 치려고 했는데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중 가장 어린 노마가 죽었다. 노마가 죽었는데도 누군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싫었다. 나를 걱정하는 게 불편했다.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매일 너 기다리던 여자애는 요즘 통 안 보이던데 걔는 좀 어떠냐? 처음에는 둘이 남매인 줄 알았는데 둘이 좋아하는 사이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이 먹어 마저 먹어. 먹어도 돼. 말 안 할게. 누나가 내 손에 다시 손가락을 쥐어주었다. 담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담을 걱정하고 싶지 않았다. 담이와 걷고 싶었다. 담이와 걷는 게 겁났다. 담을 만나고 싶었다. 담을 영영 보고 싶지 않았다. 담이 앞에서는 어떤 표정도 지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운다면 그건 담이 앞이어야 한다. 다시 웃어도 그건 담이 앞이어야 한다. 이 여자 앞은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웃지도 울지도 대꾸하지도 않는 나를 누나는 끈질기게 간섭했다. 누나는 자기가 이제 겨우 30을 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했다고 했다. 자식이 있다고 했다. 자식은 아들인데 남편이 데려갔다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동안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멀어졌다고. 누나는 돈을 벌어서 아들을 데려올 꿈 같은 건 꾸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간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한몫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했다. 노마를 보면서 자기 아들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노마 이야기라며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들었다. 듣고 있자니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참아야 하는 게 많았다. 나는 많은 감정을 참고 살았다. 누나는 내가 참고 있는 것을 물음표의 꼬챙이로 거듭 낚았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조차 참고 살았다. 그 질문이 불러오는 온갖 감정을 참고 살았다.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버거웠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도 딱딱한 돈 무덤에 걸려 넘어졌다. 미래에 대한 내 근육은 한없이 느슨하고 무기력했다. 나의 미래는 오래전에 개봉한 맥주였다. 향과 알코올과 탄산이 다 날아간 미적지근한 병에 뚜껑만 다시 닫아놓고서 남에게 나에게나 새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만 같았다. 영영 이렇게 살게 될까봐 겁이 난다고. 담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절대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담은 말해줬었다. 그런 말도 무언가를 참는 것이었다. 참으며 말하거나 참으며 듣거나 참게 되거나 참게 하거나. 집에 빚이 많아요. 엄마 아빠는 그거 갚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거 갚겠다고 또 빚지고 또 망해요. 담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렇게 무방비로 말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어쩌다 빚을 지게 되었느냐고 누나가 물었다. 몰라요. 눈 떠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 뻔한 대꾸 말고 그 순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때 마침 누나가 내 앞에 있었다. 아니 누나가 내 앞에 있어서 그러고 싶어졌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참기 싫다고, 참는 게 싫어졌다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내가 뭘 알겠느냐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런데 여긴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닌 세상 아니냐고. 나보다 오래 살았지만 어른 같지 않은 누나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버렸다. 자, 여기까지가 딱 50페이지입니다. 자, 이 이상은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며 오늘의 책 읽기 컨텐츠는 여기까지 해야겠네. 이거 왜 19세가 안 달린 거야? 진짜? 읽는데 몇 번 내가 건너뛴 부분이 많아. 이런 책이 진짜로 그 중학생 애들도 읽어도 되는 거라고? 읽다가 자체 검열을 했습니다. 중간 이게 내가 봤을 때 나는 담이 남자인 줄 알고 구가 여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구가 남자이고 담이가 여자였네. 재밌게 읽었고요. 뭔가 이 뒤는 너희들이 사서 읽어보는 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로맨스 쪽에서 베스트 1위더라고. 그래서 갖고 왔던 책이기도 한데 오씨 내가 진짜 R18이랑 G18을 못 읽다 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소설이 아니었을까 싶은 느낌이 있네. 고어물이라고 얘기했던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 야 이게 책 설명에 시체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길래 나는 그게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시적 표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먹는 표현이 나오네. 오